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레두사라는 이름의 아테네 상담관이 살라미스 섬의 북적이는 집회에서 일어섭니다. 그는 손을 들고 논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페르시아의 평화제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군중은 야유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다른 상담관들이 그를 애워싸고 토론장 바닥에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란을 들은 아테네의 여인들이 레두사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그들 역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원전 479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외교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집을 잃었으며 피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은 전멸했습니다. 아테네는 연기, 나는 폐허가 되었고 남은 유일한 언어는 폭력뿐이었습니다. 이 잔혹한 무관용의 정신 상태가 최후의 결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타이아 전투이며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희생자에서 도살자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존과 고통에 관한 이 친 이야기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레두사의 사례는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절박했다는 사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 마르도니우스 장군을 남겨두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어였습니다. 그는 30만 명의 제국 최전개 살인병들과 함께 보이오티아 평원에 앉아 사실상 그리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아테네를 두 번째로 불태웠습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난민으로 살아가던 아테네인들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에 전령을 보냈는데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에포로스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지금 행군하지 않는다면 아테네 해군은 페르시아에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의 성벽도 당신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경종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코린토스 지협 뒤에 숨어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며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동맹을 맺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직면하자 스파르타의 전쟁 기계가 마침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움직이면 땅이 흔들립니다. 단 하룻밤 만에 에포로스들은 믿기 힘든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발대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비웠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5,000명의 스파르티아타이가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들의 의지의 규모를 보여주는 드문 병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을 데려갔습니다. 단 한 명의 스파르타 기사당 7명의 헤일로타이 노예들이 무장하고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행군하는 3만 5천 명의 징집된 하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지방 군대 5천 명과 합쳐져 4만 5천 명의 거대한 대열이 해가 뜨기 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테네 사절들이 스파르타 지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위해 깨어났을 때 에포로스들은 그저 해의 위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그만 소리 질러도 좋소. 군대는 이미 국경에 가 있소. 사냥은 시작되었소. 스파르타인들이 북쪽으로 행군하며 공포와 먼지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을 때 마르도니우스 장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거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중문화에서 페르시아인들은 종종 생각 없는 무리로 묘사됩니다. 채찍에 쫓기는 숙련되지 않은 노예 떼처럼 말이죠. 그것은 순전히 선전일 뿐입니다. 마르도니우스가 그리스에 남겨둔 군대는 크세르크세스가 데려왔던 비대해진 행렬용 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군더더기를 쳐냈습니다. 그는 징집병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것은 30만 명의 군사롭고 잔인한 전문살인 기계였습니다. 이들은 테르모필레에서 스파르타의 전열을 무너뜨렸던 중장보병인 불사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온 사카 기마 공수들이었습니다. 전력 질주로 말을 타면서도 투구의 좁은 틈 사이로 화살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 기동성, 그리고 우월한 전술적 유연성에 의존했습니다. 정찰병들이 스파르타인들이 마침내 펠로폰네소스를 떠났다고 보고했을 때 마르도니우스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좁은 거리에서 그리스의 무거운 호플리테스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동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지막 모욕을 주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 이후에도 여전히 서 있던 모든 것들, 성벽,
집, 신전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거나 불탔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부서진 돌덩이들의 묘지로 만들었고 그리스인들에게 제외에는 돌아갈 곳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꺾어놓기 위해 설계된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그 후 마르도니우스는 테베시 근처의 보이오티아 북쪽으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체스 그랜드마스터와 같은 정밀함으로 자신의 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플라타이아의 평탄하고 탁 트인 평원에 있는 아소포스 강을 따라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왜 그곳이었을까요? 그리스의 호플리테스 전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느렸습니다. 팔랑크스는 청동으로 된 난공불락의 벽이었지만 전함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탄한 지형에서 마르도니우스의 기병대는 그들 주위를 맴돌고 측면을 공격하며 그들이 무너질 때까지 화살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성벽과 탑으로 이루어진 일, 제곱마일 크기의 거대한 요새화된 방책을 건설하여 안전한 작전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들판 한가운데에 전쟁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인들이 도살장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그렇게 할 뻔했습니다. 페르시아와 협력하지 않는 모든 도시, 국가로부터 온 증원군으로 불어난 연합 그리스 군대가 평원의 남쪽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키타이론 상잇을 깨서 내려다보며 페르시아 텐트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사부대에 반짝이는 갑옷과 강가에서 풀을 뜯는 수천 마리의 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섭정 파우사니아스가 이끄는 그리스 지휘관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기병대가 접근할 수 없는 산의 암석 경사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판돈이 큰 눈싸움이 되었습니다. 계곡 아래에는 마르도니우스가, 능선 위에는 파우사니아스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인들을 구경하려고 그리스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들의 결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보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시스티우스라는 이름의 기병 지휘관을 보냈습니다. 자, 마시스티우스는 그만의 영화가 만들어질 자격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었으며 순금으로 만든 굴레를 씌운 니사하산 명마를 탄 거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병 분대를 이끌고 경사면 바로 위까지 올라가 그리스 전열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돌면서 야유하고 조롱하며 노출된 그리스 보병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 숨어있는 스파르타인들을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치고 빠지는 전술에 방역하지 못한 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동맹군의 한 축인 메가라인들은 고립되어 패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우사니아스에게 절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움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의 지휘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가 탁 트인 지형에서 기병과 싸우기 위해 내려가겠다고 자원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살 임무였지만 아테네인 300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수들을 데리고 메가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이어진 혼란스러운 교전 속에서 행운이 개입했습니다. 화살 한 발이 마시스티우스가 탄 말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짐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섰고 페르시아 지휘관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가 흙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아테네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페르시아의 공학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마시스티우스는 보라색 튜닉 아래에 뚫을 수 없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를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칼은 튕겨 나갔습니다. 한 병사가 그 비결을 깨달을 때까지 그는 금으로 치장한 탱크 같은 모습으로 방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마시스티우스의 투구 눈구멍 사이로 창끝을 박아 넣었습니다.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마시스티우스의 죽음은 페르시아 군대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기병대는 그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 무모하게 돌격했고 시신을 둘러싼 잔혹하고 먼지투성이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휘관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대열 사이를 행진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적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였지만 파우사니아스는 이것이 단지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계곡 바닥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눈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기병 지휘관을 죽인 희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뜨거운 그리스 바위 위에 물방울만큼이나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그리스의 태양은 60파운드의 청동, 갑옷에 갇힌 남자들을 내리누르는 물리적인 무게와 같습니다. 땀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탈수는 그 어떤 페르시아 화살보다 더 빠른 살인자입니다. 스파르타의 섭정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병의 돌격으로부터 안전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수원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시스티우스를 상대로 거둔 작은 승리에 고무된 파우사니아스는 기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 전열 전체가 상이슬게 안전한 곳에서 아소포스 강을 향해 발을 끌며 내려가 가르가피아 셈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수원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좋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병을 강 건너로 돌격시켜 영광스러운 충돌을 맞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파우사니아스가 한 짓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방금 자신들의 목을 길게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에게 더 가까워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길을 통해 뒤로 뻗어 있는 그들의 보급로가 이제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손가락을 튕겨 다시 한번 기병대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임무는 병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병참 전쟁의 탁월한 한 수로 페르시아 기병들은 그리스 군대 주위를 돌아 그들 뒤의 산길을 타격했습니다. 그들은 펠로폰네소스에서 식량을 싣고 오던 500대의 보급 수레로 이루어진 거대한 호송대를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레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황소와 운전사들을 도살하여 그리스 군대를 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플라타이아 전투는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두 군대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탁 트인 지형이 기병을 상대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고서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르도니우스가 올가미를 죄는 동안 열기 속에서 구워지며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페르시아 기병들은 아소포스 강까지 달려와 그리스 대열의 화살 세례를 퍼붓고는 비웃으며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나와서 남자답게 싸워라. 하지만 파우사니아스는 전열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강철 같은 규율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대열을 이탈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규율이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찾아왔습니다. 10일 일제 되는 날 마르도니우스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기병대에게 그리스 전방 라인을 우회하여 그들의 가장 취약한 자산인 가르가피아 셈을 타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파괴 행위였습니다. 페르시아 말들은 셈을 짓밟아 맑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진흙과 침전물에 걸쭉한 오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0만 대군의 유일한 수원지가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갈증으로 입술이 갈라진 상태에서 셈은 망가졌습니다. 적 기병대가 당신 뒤에 도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갇혔습니다. 연합군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그리스 도시 국가의 대장들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코린토스인들은 후퇴하기를 원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취약한 동맹을 하나로 묶고 있던 남자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에게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루 더 머문다면 군대는 갈증이나 반란으로 해체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동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을 마주한 상태에서의 야간 전술적 후퇴였습니다. 계획은 복잡했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밤에 제2경의 군대 전체가 짐을 싸서 산과 깨끗한 물에 더 가까운 섬이라고 불리는 방어 진지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정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협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부대가 정확히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계획은 현실의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키타이론산의 실루엣 위로 달이 떠오르자 그리스인들은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서구 문명을 거의 잃을 뻔하게 만든 실수의 연발 속으로 막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가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야 합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고지대로 철수하고 재정비하고 물을 좀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연합은 무너졌습니다. 코린토스, 메가라,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의 병사들로 구성된 그리스 전열의 중앙은 단순히 철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움켜쥐고 전방에서 거의 전력 질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위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플라타이아 마을까지 계속해서 후퇴했고 헤라 신전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사실상 전투에서 이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리스군은 공포 때문에 병력의 50%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군이 주둔하고 있던 우익의 문제는 공포가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고집센 인물 중 한 명인 아모맘파레토스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전개 부대인 피타나 로코스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로부터 후퇴 명령이 내려왔을 때 아모맘파레토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인 채 스파르타의 섭정에게 이방인들, 그가 페르시아인들을 비하하며 부른 용어로부터 도망쳐 조국의 수치를 안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나머지 군대는 조용히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 파우사니아스가 자신의 대장 중 한 명과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전술적 재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모맘파레토스는 그런 말장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테르모필레의 전설 속에서 자라난 스파르타인에게 뒷걸음질 치는 것은 이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논쟁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모맘파레토스는 강바닥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계곡 전체에 울려 퍼졌을 법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무거운 돌을 파우사니아스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바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조약돌로 나는 이방인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겠다는 쪽에 투표하겠소. 스파르타식 민주주의에서는 조약돌로 투표를 했습니다. 아모맘파레토스는 죽음을 향한 자신의 표를 던지기 위해 조롱하듯 거대한 바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가족 드라마가 벌어지는 동안 좌익에 있던 아테네인들은 혼란에 빠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군이 먼저 움직이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파르타 진영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테네 전령은 군대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스파르타 지휘관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령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치고 분노한 파우사니아스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모맘파레토스를 뒤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모맘파레토스가 동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 자존심을 굽히고 따라올 것이라 기대하며 나머지 스파르타 군대에게 후퇴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주력 종대는 발을 끌며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남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모맘파레토스는 자신이 정말로 버려져 30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홀로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굴복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방패를 들고 따라잡기 위해 구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산 너머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페르시아 진영에서 초병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군의 진지를 내다보았습니다. 중앙은 사라졌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언덕에 가려진 채 한쪽으로 수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완만한 능선 위에 고립되어 노출된 채 길고 무질서한 줄로 늘어선 스파르타군이 있었고 아모맘파레토스의 부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뒤처져 있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 장군은 천막 밖으로 나와 신들이 자신에게 준 선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술적 후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무너진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인들의 명성을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들이 결코 도망치지 않는다는 자들인가? 저들을 보라. 그는 보병대가 제대로 대열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전투 계획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후퇴하는 붉은 망토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댐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기병대가 천둥 같은 파도가 되어 강을 건너 돌진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예 불사 부대인 이모탈과 나머지 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도 대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상당한 먹잇감을 쫓는 사냥꾼들의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폭주뿐이었습니다.
능선을 오르던 파우사니아스는 낮은 울림에 이어 포효하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지평선이 먼지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질서한 종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왼쪽 멀리 떨어져 있어 도와줄 수 없는 아테네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플라타이아 마을에 숨어있는 동맹군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10,000명의 스파르타인과 35,000명의 가볍게 무장한 노예들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기동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플라타이아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스파르타군은 무방비 상태로 허를 찔렸습니다. 해가 떴고 그와 함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공정한 싸움을 위해 보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만큼 영리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궁수들에게 고리버들 방패를 땅에 박아 임시 벽을 만들라고 명령한 뒤 그저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플라타이아 전투가 심리적 공포 영화로 변하는 지점입니다. 총 53,000명에 달하는 스파르타군과 그들의 테게아 동맹군은 키타이론 능선의 탁 트인 경사면에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대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행군 도중에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기병대가 측면을 에워싸고 보병 궁수들이 일제 사격을 퍼붓자 인간의 본능은 돌격하거나 도망치는 것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에 멈춰서서 한쪽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과 청동 방패를 때리는 수천 발의 화살 소리 속에서 그는 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제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세계에서는 신들이 허락을 내리기 전까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끌려 나왔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그 목을 베고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 간을 살폈습니다. 징조는 불길했습니다. 신들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사니아스는 기다렸습니다. 그 대열에 서 있는 병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방패 뒤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화살이 청동 표면을 때리는 툭, 툭, 툭 소리가 들립니다. 화살이 갑옷의 틈새, 목, 사타구니, 무장하지 않은 발을 파고들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장군은 염소의 내장을 응시하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스파르타인 뒤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헤일로타입니다. 그는 청동 방패가 없습니다. 그는 고리버들 표적이나 동물 가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주인을 위해 물자를 운반하고 투창을 던지기 위해 이곳에 끌려온 노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화살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헤일로타이들은 떼지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숭고한 규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장나고 있는 동안 자신들의 주인이 석상처럼 서서 방역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살은 수동적이고 산업적이었으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 중 한 명은 칼리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스파르타인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가 그리스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으며 완벽한 신체적 표본이었다고 전합니다.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그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그는 후방으로 옮겨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좌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를 위해 죽는 것은 상관없네. 내가 억울한 것은 단 한 번의 타격도 가하지 못하고 내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네. 이것은 영겁의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염소가 끌려왔습니다. 목이 베이고 간이 검사되었습니다. 나쁜 징조였습니다. 기다려라. 저항이 없는 것에 고무된 페르시아 보병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리치면 닿을 거리까지 와서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 대열에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스파르타 측면에 있던 동맹군인 테게아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명령 없이 돌격할 준비를 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멀리 언덕 위에 헤라 신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파르타인으로서는 드물게 감정을 드러내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여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자신들이 수치스럽게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호플리테 전술의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팔랑크스는 강력하지만 그 약점은 경직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경직성, 즉 명령에 대한 세뇌된 집착만이 그들이 패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개별적으로 돌격했다면 기병대가 그들을 하나하나 해치웠을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고통을 견디게 함으로써 파우사니아스는 대열을 단단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테게아인들이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돌격하려던 찰나 세 번째 염소가 희생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간의 상태가 좋았습니다. 징조가 바뀌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연설도 나팔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살의 폭풍 속에서 만 명의 남자를 얼어붙게 했던 강철 같은 규율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석상들이 살아났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그저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폭발하듯 튀어나갔습니다. 1시간 동안 수동적으로 죽어갔던 억눌린 분노가 페르시아 대열에 쏟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도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군데의 충돌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동의 무게, 아래 나무가 산산조각 나는 역겨운 으드득 소리였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궁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리버들 방패로 장벽을 세웠습니다. 경보병을 상대로 이 방패들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돌격하는 스파르타 팔랑크스의 그리스 호플리테 전술 앞에서는 종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창을 낮추자 스파르타인들은 그저 돌격한 것이 아니라 댐이 터지듯 밀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페르시아 대열에 부딪혔고 이모탈의 전열은 물리적으로 공중에 붕괴되어 짓밟혔습니다. 고리버들 벽은 순식간에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전투는 그리스인들이 오티스모스, 즉 밀어붙이기 시합이라 부르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기술적 격차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용감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그들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들이 맨손으로 스파르타의 창을 잡고 적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나무 자루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틈새를 찾기 위해 단검과 짧은 칼을 사용하며 방패의 벽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사나움으로 싸웠지만 용기는 물리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화살을 막기 위해 고안된 리넨 튜닉이나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지 무거운 찌르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인들은 턱부터 무릎까지 청동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이 스파르타인을 공격했을 때 그의 칼날은 종종 곡선 방패나 흉갑에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스파르타인이 페르시아인을 공격했을 때 그것은 뼈를 관통했습니다. 초기 충돌에서 긴 창들이 산산조각 나자 스파르타인들은 근접전도사를 위해 설계된 짧은 잎이 모양의 카린 크시포스를 뽑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스파르타의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봇 같은 산업적 효율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얼굴을 찌르고 방패 테두리로 후려치고 시체를 넘어 한 걸음 전진하고 반복했습니다. 이전에 화살 폭풍 아래 수동적으로 죽어가던 헤일로 타이들이 이제 틈새로 몰려들었습니다. 투석기, 투창, 칼로 무장한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이 쓰러뜨린 부상당한 페르시아인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고기 분쇄기였습니다. 먼지가 너무 두껍게 일어나 사람들은 실루엣과 소리에 의지해 싸웠습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페르시아어 명령과 수개월 동안 억눌린 좌절감을 쏟아내는 그리스인들의 거친 포효가 뒤섞였습니다. 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중심에는 마르도니우스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의 높은 보좌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와 달리 마르도니우스는 바로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엄선된 1000명의 정예 경호대에 둘러싸여 장엄한 백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할 만큼 어리석은 스파르타인을 베어넘기며 훌륭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페르시아 군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였습니다. 그 백마와 장군의 보라색 망토를 볼 수 있는 한 페르시아인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스파르타인들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소모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두머리를 노리는 사냥 임무였습니다. 팔랑크스가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포식자처럼 스파르타 전열은 백마를 탄 남자를 향해 길을 갈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이모탈들이 걸치고 있던 금과 은보석 더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를 불태운 남자의 머리를 원했습니다. 파우사니아스의 전선과 마르도니우스의 경호대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 틈새에 가진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시체들, 말들, 진영에서 가져온 가구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청동벽은 피 묻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며 계속 다가왔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신들에게 바쳤던 검은 재물은 더 이상 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군대 그 자체였습니다. 마르도니우스 주변의 원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키던 1000명의 정예 페르시아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갔고 그들의 시체는 스파르타인들이 전리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어오르는 살점의 경사로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 의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역사는 최후의 일격을 가한 남자의 이름을 아림네스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명성을 가진 스파르타인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대략 기억되는 자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날 그는 그 이름을 증명했습니다.
아림네스토스는 폭풍 속의 등대처럼 먼지투성이 난전 위로 솟아오른 백마 위에 마르도니우스를 발견했습니다. 페르시아 장군은 안장 위에서 스파르타인들을 베어 넘기며 용감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7살 때부터 전쟁 훈련을 받은 남자의 근육으로 몰아치는 20파운드 무게의 물풀의 나무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림네스토스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타격은 파멸적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바위가 마르도니우스의 두개골을 부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기록은 창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장군이자 크세르크세스의 사촌이며 아테네를 불태운 자가 말에서 떨어져 보요티아의 피 묻은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르도니우스가 땅에 닿는 순간 전투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포효가 흔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군대는 뱀과 같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몸통은 몸부림치다 죽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쓰러진 것을 본 이모탈들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알려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람들이 고리버들 방패를 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페르시아군의 2인자인 아르타바조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4만 명의 예비군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스파르타군의 측면을 공격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르타바조스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마르도니우스가 전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스파르타라는 기계가 앞으로 전진하며 모든 것을 갈아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뛰어들어 상황을 구하는 대신 그는 말머리를 돌려 4만 명의 부대원에게 반대 방향으로 행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밖으로 곧장 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운명을 방치한 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뒤에 남겨진 모든 이들의 파멸을 확정지은 차갑고 계산된 배신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잃고 겁에 질린 차에 버려진 남은 페르시아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주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인간의 강이 며칠 전 그들이 세운 거대한 나무 울타리를 향해 역류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벽 안으로 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탑 위로 올라갔으며 요새가 자신들을 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방금 스스로를 호랑이가 있는 우리에 가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곧 울타리 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공성전에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은 벽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탁 트인 들판에서 싸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페르시아군은 위에서 화살을 쏟아부으며 그들을 저지했고 스파르타인들은 좌절한 늑대처럼 아래를 서성거렸습니다. 교착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테네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전장 반대편에서 친페르시아 성향의 그리스인들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승전 소식을 듣고 그들은 스파르타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인들과 달리 아테네인들은 공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벽을 점령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울타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성벽의 한 구역을 허물어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라케다이몬인들의 순수한 분노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요새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책에서 흔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곤 하는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한 대목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포로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망칠 곳 없이 갇힌 수만 명의 페르시아군이 바글거리는 진영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말살이었습니다. 테르모필레에서의 좌절, 아테네가 불탄 것에 대한 분노, 목마른 밤들의 고통, 그 모든 것이 갇힌 페르시아군에게 쏟아졌습니다. 요새 아내 땅은 진흙과 피의 늪이 되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르타바조스의 탈영병들을 제외하고 마르도니우스와 함께 남았던 약 26만 명의 페르시아군 중 고대 기록은 오직 3천 명만이 그날 살아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그 수치는 그리스 역사가들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고고학적 실체는 분명합니다. 단 한 번의 오후 만에 페르시아 인적 자원의 한 세대 전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비명이 마침내 멈췄을 때 코웃음 기이한 침묵이 학살의 현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스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거대한 묘지 위로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인들과 아테네인들이 눈에서 피를 닦아내며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보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진영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궁전이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도망칠 때 남긴 개인 천막을 물려받았고
황제의 화려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색 믹싱볼, 은색 탁자, 병사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보라색 염료로 짠 테피스트리, 그리고 주조된 다리 금화가 넘쳐나는 상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인들, 특히 축제를 막기 위해 화폐가 말 그대로 무거운 철 막대였던 스파르타인들에게 이것은 마치 열병 속의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이 순간의 부조리함을 완벽하게 포착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체를 정의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전히 전투의 때가 묻은 파우사니아스 장군이 마르도니우스의 파빌리온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실크 휘장과 금도금 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페르시아 요리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대신 파우사니아스는 그들에게 기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마르도니우스를 위해 준비했을 것과 똑같은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요리사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고기를 굽고 부드러운 빵을 굽고 달콤한 와인이 든 암포라를 열었으며 은쟁반 위에 신에게 어울리는 만찬을 차려냈습니다. 천막안은 사프란과 고기 굽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의 스파르타 요리사들에게 돌아서서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준적인 스파르타식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스파르타 요리사들은 렌틸콩, 돼지피, 그리고 식초를 솥에 넣고 끓여 그 악명 높은 검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이제야 왜 스파르타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해하겠군 이라고 농담했을 정도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음식이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두 식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요리 정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갈색 진흙탕 같은 사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을 천막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만찬을 가리킨 다음 스파르타의 꿀꿀이죽을 가리키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사람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이곳으로 부른 것은 메디아인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오. 그는 이 모든 사치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이토록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약탈하러 여기까지 왔소. 그것은 깊은 아이러니의 순간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잃을 것은 모든 것이었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유 외에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동양의 부드러운 사치와 서양의 거친 빈곤 사이에 그 대조는 수세기 동안 서구의 정체성을 정의할 선전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은 또한 경고였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그곳에 서서 금을 조롱하며 부패하지 않는 스파르타인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그 금을 응시하는 동안 그의 내면 무언가가 무너졌다고 말해줍니다. 만찬을 조롱했던 그 남자는 곧 그 맛에 중독될 것이었습니다.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승리는 그리스를 구했지만 파우사니아스를 파멸시켰습니다. 그의 파멸의 씨앗은 바로 그곳 웃음과 전리품 속에서 심어졌습니다. 플라타이아의 흙바닥에서 피가 마르고 있는 동안 에게의 건너편에서는 거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날 오후 그리스 함대가 소아시아 해안의 미칼레에 있는 페르시아 잔당들에게 상륙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배들을 불태우고 수비대를 학살했으며 단 한 번의 동시적인 이중 타격으로 페르시아 전쟁을 사실상 끝냈습니다. 위대한 왕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유럽에 남은 군대도 그들을 데려올 해군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은 단순히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동맹은 늑대와 상어가 함께 사냥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은 언제나 편의상의 결합이었습니다. 먹잇감이 죽자 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전 승리의 자신감에 고무된 아테네는 난민이 아니라 정복자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거대한 함대를 구축했으며 이름뿐인 제국인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플라타이아에서 싸워 얻은 자유를 수익화하여 다른 섬들의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아테네의 황금기는 기원전 479년의 피로 얻은 명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플라타이아의 영웅, 본인인 파우사니아스 장군에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만찬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페르시아의 사치를 조롱했던 순간 알고 보니 그는 그것을 싫어해서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의 철권 규율을 지휘했던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마르도니우스의 천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서히 기이한 보고들이 스파르타의 에포로스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들은 파우사니아스가 더 이상 스파르타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원정을 위해 해외로 보내졌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의 거친 붉은 망토를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페르시아 총독의 긴 보라색 의복을 입은 모습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죽을 먹지 않고 정교한 연회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을 둘러싸기 위해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으로 구성된 개인 경호대를 고용하여 동료 그리스인들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니다스의 원수를 갚은 사람이자 스파르타의 섭정인 이 남자가 이제 자신이 멸망시킨 적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크세르크세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 왕의 딸과의 결혼을 대가로 그리스 전체를 페르시아에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소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서구 문명의 구원자가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커지는 권력과 변덕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스파르타인들은 그를 스파르타로 소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재판에 회부했지만 확실한 증거 부족과 아마도 그의 왕족 신분 덕분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파우사니아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모를 계속하며 플라타이아이에서 자신이 지휘했던 바로 그 노예들인 헤일로타이드를 선동하여 스파르타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스파르타인에게 페르시아와 공모하는 것도 나쁜 일이었지만 헤일로타이드를 무장시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포로스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함정을 팠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반역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하인 한 명을 칸막이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자 플라타이아의 전투의 승리자는 이제 자신의 도시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화살이나 기병대의 돌격에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만심에 패배했습니다. 승리라는 독은 마르도니우스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스파르타의 지도자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에포로스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행진해 오자 파우사니아스는 마지막 절박한 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전장이 아니라 신전으로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남자 파우사니아스는 스파르타의 거리를 가로질러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그는 적군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을 주장하며 청동집의 아테나 신전으로 전력 질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서는 신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에포로스들은 신전 문 앞에 도착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에 갇혔습니다. 그를 끌어낼 수도 없었고 칼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하고도 무시무시하게 스파르타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를 건드릴 수 없다면 그저 그가 결코 나가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벽돌로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가슴 아픈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스파르타인들이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돌을 모으고 있을 때 한 노파가 군중 사이를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파우사니아스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거운 돌 하나를 집어들어 신전 문으로 걸어가 침묵 속에 문턱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궁전의 거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돌을 놓음으로써 그녀는 그의 죽음에 투표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생명보다 스파르타의 명예를 선택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플라타이아이의 영웅은 신전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더 이상 바칠 수 없는 향 냄새뿐이었습니다. 그가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에포로스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그들은 그가 안에서 죽어 성스러운 땅을 영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의 쇠약해진 몸을 햇빛 속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죄수이자 반역자 그리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플라타이아의 전투에 관한 영화를 만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저분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악당이 됩니다. 착한 놈들은 전쟁 범죄를 저지릅니다. 승리는 탐욕과 제국주의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테르모필레와 비교해 보십시오. 테르모필레는 깔끔합니다. 3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고결하며 도덕적으로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할 만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한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정복자 파우사니아스보다 순교자 러니다스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테르모필레는 상징이었지만 플라타이아인은 구원이었습니다. 만 명의 스파르타인과 그들의 동맹군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곳은 바로 그 먼지 날리고 피에 젖은 플라타이아의 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법을 위해 싸우는 자유로운 민족이 세계적인 초강대국의 허리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했습니다.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300명의 스파르타인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의 뒤를 이은 만 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수를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를 기억하고 그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역사 애호가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확인해 주세요. 이 잊힌 이야기들을 채널이 계속 이어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파우사니아스가 비웃었던 그 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탐구하는 아테네 제국의 부상에 관한 화면의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